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1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난파선은 미스테리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다이버들, 과학자들, 그리고 타이타닉 팬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후로 탐험대는 난파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북대서양의 깊은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잔해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겨우 37년 전에야 발견됐습니다. 발견 이후로 그 난파선을 탐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여러 탐험대가 계속해서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998년 폴 헨리 나르제오렛이라는 다이버가 타이타닉의 난파선 근처에서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어요. 수중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여 그는 거대한 무언가가 난파선이 있는 곳 근처의 대서양 바닥을 공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도 그 신호의 기원을 밝히지 못했어요. 수중 음파 탐지기의 이미지는 그것이 상당한 크기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과학자들은 그것이 또 다른 난파선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비한 신호는 잠수부팀이 신호가 발생한 지역의 위치를 찾기 전까지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건 또 다른 침몰선이 아니라 생명체로 가득 찬 거대한 산호초였습니다. 그 미스테리는 심해 잠수 전문 회사인 오션게이트 탐험대가 이끄는 탐사로 풀렸습니다. 그들은 지표면 아래 2,900m 이상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산호초는 빽빽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면, 대나무 산호, 다른 한류성 산호, 새우부치, 심지어 물고기들도 살고 있어요. 이 산호초는 그것을 발견한 잠수부 팀을 기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르제올렛 패닝 능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타이타닉 난파선이 있는 곳은 어두워서 햇빛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주요 원천은 생물 발광 물고기예요. 오션게이트 탐험대 다이버팀에 따르면 타이타닉 난파선 근처의 이 발견은 심해 해양 생물 연구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오션게이트 탐험대는 2023년에 타이타닉의 잔해 지역에 대한 탐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러한 흥미로운 발견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누가 타이타닉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면서 오후를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타이타닉호의 잔해는 최근 많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수년간의 데이터 수집은 꽤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냈죠. 사상 처음으로 타이타닉 난파선의 변천사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타이타닉이 1912년 대서양에 처음 가라앉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와 오늘날 그 배의 폐허 상태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비극적인 4월 14일 밤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라앉지 않은 배로도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양 전기선인 RMS 타이타닉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했을 때였죠.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가라앉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1,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가라앉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다던 배가 그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이 비극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일 거예요. 1985년이 되어서야 타이타닉의 위치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배는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의 팀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발견은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과학자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난파선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발라드의 탐험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배 전체를 볼 수 없었고 타이타닉의 선체와 갑판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타이타닉은 침몰하기 전에 실제로 반토막이 났어요. 발라드는 어떻게 하면 그 배의 잔해를 보존해서 악화되는 걸 막고 해저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수의 개인 물품들을 복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이 해저로 사라진 지 몇 년 후에 타이타닉을 처음 본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발라드는 그것이 충격적이었고 감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난파선 주변의 잔해들 중에서 많은 작은 물체들과 개인적인 소지품들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타이타닉으로 내려간 첫 번째 탐험이었지만 확실히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타이타닉의 또 다른 매니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영화 타이타닉을 감독했던 바로 그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는 배의 잔해를 방문하기 위해 33번 이상 잠수했고 계속하고 있어요. 카메론은 배의 잔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에 크게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화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난파선을 방문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영화 타이타닉을 감독하는 걸 수락했다고 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여러 번 잠수했고 연구의 발전과 난파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심해 촬영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화 제작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난파선이 있는 곳은 어둡고 물속의 가시성은 표면과 달라요. 탐험대는 불과 몇 미터 앞을 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난파선 전체를 자세히 포착하려는 시도를 상상해보세요. 배의 폐허를 탐험하면서 카메론은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혁신적인 로봇 차량을 조종했고 타이타닉에서 이전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공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기록을 더 어렵게 만든 건 과학자들에 의해 배의 잔해가 재발견되었을 때 배가 이미 붉은색의 녹으로 뒤덮여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포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물속에서 잘 반사되지 않는데 이건 타이타닉을 찍으려는 열성적인 영화 제작팀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죠. 멀리서 보면 마치 젓갈색 왁스가 배의 잔해 전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왁스가 아니라 이 고드름 모양의 구조물은 미생물의 큰 군집으로 확인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미생물은 철을 먹는 박테리아입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타이타닉은 그것이 떠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았을 때 엄청난 수의 박테리아도 함께 침몰한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지구의 표면은 해저와는 다른 종류의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배들이 지구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이것이 수직적인 논리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즉, 배가 침몰할 때는 구조물 이상의 것을 함께 가지고 내려갑니다. 타이타닉호가 해저로 가져온 박테리아의 종류는 이전에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박테리아가 해저의 가혹한 환경에서 번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점령하고 있는 붉은 녹처럼 보이는 미생물이 난파선의 상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이 붉은 미생물은 하루에 200에서 300kg의 철을 먹을 수 있고 타이타닉은 거대한 해저 푸드코트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발견을 한 이후로 난파선의 기대 수명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박테리아의 성장률 때문에 난파선이 앞으로 50년밖에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카메론의 연구팀에 따르면 그 난파선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조만간은요.